별여울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다. 기차가 하루에 4번밖에 서지 않는 지도에서도 작은 점으로만 표시되는 곳이었다. 그 동네 어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 강태석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80을 앞둔 나이였고 한때는 별여울역의 역장이었다.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던 사람. 늦은 밤에도 막차를 기다리는 손님이 있으면 끝까지 불을 꺼뜨리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자주 잊었다. 의사는 그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불렀다. 가족들은 그것을 그냥 아버지가 변하셨다는 말로 받아들였다. 변했다는 말 속에는 슬픔과 동시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피로함이 섞여 있었다. 강은수는 42이었다. 별여울에서 멀지 않은 읍내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졸업사진, 칠순 잔치사진, 가끔은 영정사진까지 찍는 평범한 사진관이었다. 그녀는 한 달에 2번, 토요일마다 차를 몰고 친정에 들렀다.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시 읍내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오래된 리듬이었다. 사진관 한쪽 벽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작품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환갑을 맞았을 때 찍어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와 그녀, 동생 민호가 나란히 서 있었다. 손님들이 종종 그 사진을 보며 참 다복한 가족이시네요라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그녀는 별다른 감정 없이 그저 옅게 웃어 보이곤 했다. 그날의 평범한 행복이 머지않아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다가올 것이라고는 그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은수가 마당에 들어서자 어머니 박정혜가 먼저 뛰어나왔다. 얼굴에 잠을 설친 기색이 역력했다. 네 아버지가 또 그 소리 하신다. 또 무슨 소리요? 소라, 그 소라 말이요. 별빛 아저씨가 와야 한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돌아다니셨어. 은수는 마루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강태석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시선은 또렷했지만 그 또렷함이 향하는 곳은 이 집이 아니라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인 것 같았다. 그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기차가 와야 하는데, 소라가 기다리는데, 아버지, 누가 기다려요? 은수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강태석은 딸을 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알아본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저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는 반응만 있을 뿐이었다. 별빛 아저씨가 가야 해. 소라 혼자 두면 안 돼. 소라가 누군데요? 아버지, 우리 집에 소라라는 사람 없잖아요. 강태석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다음 순간 그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마치 방금 떠올랐던 기억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간 것 같았다. 박정혜가 한숨을 쉬며 은수의 손을 잡았다. 병원에서는 그게 다 헛소리라더라. 망상이라고. 치매 걸리면 없는 사람도 만들어내고 안 한 일도 했다고 우긴다드만. 근데 은수야, 한 가지가 이상해. 뭐가요? 그 소라라는 이름.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달째 똑같이 나와. 망상이면 매번 다른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냐. 근데 네 아버지는 늘 똑같이 소라. 별빛 아저씨. 기차, 이 3가지만 말씀하셔. 은수는 그 말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사진관 일도 바빴고 아들의 중학교 입학 준비도 겹쳐 있었다. 아버지의 반복되는 말은 그녀에게 안타까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버거운 짐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강태석은 같은 말을 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허공을 보고 말했다. 내가 가야 하는데, 소라 혼자 두면 안 되는데.
남동생 강민호가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었다. 웃음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누나, 병원에서 약 좀 더 세게 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손님들 앞에서 저러시면 진짜 곤란해. 민호야. 아니, 누나도 알잖아. 지난주에 경로당 어르신들 앞에서도 똑같은 말 하셨잖아.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아버지가 한평생 역장으로 그렇게 점잖게 사셨는데 이제 그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나는 속상해. 민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강태석을 존경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별여우력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는 사람. 늦은 밤 기차를 놓친 학생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알 수 없는 이름을 부르며 마당을 헤매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은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과 가늘어진 어깨. 한때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도 작아 보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아버지, 소라가 누구예요? 저한테만 살짝 말해주세요. 강태석은 딸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 시선 속에 무언가가 떠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기차가 와야 하는데 대답은 거기서 끝났다. 은수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소라, 별빛 아저씨. 기차. 아무 의미 없는 망상의 조각들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말처럼 그것이 너무도 일관되게 반복된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사흘 전 은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읍내 신경과를 다녀온 일이 있었다. 그날의 일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뜬 뇌 사진을 가리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혈관성 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보다 최근 기억을 불러오는 통로 쪽 혈류가 약해진 상태예요.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전 일은 잊으셔도 수십 년 전 일은 또렷하게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자꾸 말씀하시는 그 소라라는 이름도 오래된 기억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치매 환자분들 중에는 실제하지 않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아서 가족분들이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로 불안 증상은 조절해드릴 수 있어요. 은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다. 망상이라는 말과 오래된 기억이라는 말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다. 하나는 무시해도 되는 헛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실제했던 무게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태석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작게 흥얼거렸다. 노래는 아니었다. 같은 음을 반복하는 단순한 흥얼거림이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소라야, 소라야 하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은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아버지를 흘끔거렸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다. 슬픔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방에 눕히고 나서 은수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오래된 액자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흑백으로 빛바랜 가족사진 옆에 낯선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기차역 플랫폼을 배경으로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또래보다 작아 보였고 표정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릿했다. 사진 뒷면에는 만년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세월에 닳아 알아보기 어려웠다. 은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분명 낯선 얼굴이었다. 가족 사진 어디에도 없는 아이였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액자 틀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때는 단지 오래된 옛사진이라고만 생각했다.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녀의 머릿속에는 세 가지 장면이 겹쳐 떠올랐다. 아버지의 흥얼거림, 의사의 오래된 기억은 더 선명하다는 말, 그리고 낯선 아이와 함께 찍힌 빛바랜 사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세 단어와 그 사진 한 장이 40년 전 벼려울 시장 골목에서 일어난 한 사건과 아버지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한 주가 지났다. 은수는 평소보다 일찍 친정에 들렀다. 사진관 정기 휴무일이었고 마침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어머니 혼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은수야, 큰일 날 뻔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네 아버지가 새벽에 집을 나가셨어.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 동네 사람들이랑 1시간 넘게 찾았다. 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디서 찾았어요? 역. 벼려우역 옛 플랫폼에서. 지금은 기차도 안 서는 폐역인데 거기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 신발도 한쪽만 신고 잠옷 차림으로. 박정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40 가까운 세월을 강태석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역장으로 일할 때도 퇴직한 뒤에도 강태석은 늘 자신을 단정히 추스르는 사람이었다.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가 막 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기차가 안 와. 내가 늦었어. 소라를 두고 왔어. 이러시더라고.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 은수는 곧장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강태석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잠든 듯 했지만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은수는 조용히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어딘가에 부딪힌 흔적이었다. 아버지. 작게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날 오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거실 테이블에 은수와 민호 그리고 박정혜가 둘러앉았다. 민호는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자주 내려오지 못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부랴부랴 차를 몰고 왔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다음엔 도로로 나가실 수도 있잖아. 민호의 말에 박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인데 현관에 알람 다는 것도 알아봤어. 문 열리면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신청해 놓을까 싶다. 그거 좋네. 그리고 누나, 아버지가 자꾸 소라 얘기하시는 거 병원에다. 그것도 자세히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은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보았던 낯선 사진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야, 혹시 우리 어릴 때 아버지 주변에 소라라는 이름 가진 사람 있었는지 기억나? 소라? 아니, 전혀 없는데. 왜? 그냥 거실 장식장에 낯선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 아버지가 어떤 아이랑 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서. 민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옛날 역에 근무하실 때 동네 애들이랑 찍은 사진 많잖아.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의사가 그랬다며. 망상이라고. 박정혜도 거들었다. 그래, 은수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아픈 사람 말 하나하나에 의미 두면 너만 힘들어져. 가족들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은수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다시 그 사진을 떠올렸다. 사진 속 아이의 옷차림, 표정이 흐릿했던 이유, 그리고 사진 뒷면에 쓰여 있던 달아서 읽을 수 없었던 글씨.
며칠 후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현관에는 작은 알람 장치도 달렸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강태석의 상태는 조금씩 더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내의 얼굴조차 가끔 못 알아보았다. 다만 소라라는 이름과 기차, 별빛 아저씨라는 단어만은 마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동화줄처럼 놓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은수가 다시 친정에 들렀을 때 그녀는 아버지의 방에서 작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강태석이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소라야. 늦게 가서, 내가 늦게 가서. 그 결심은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진관 일이 밀려 있었고 아들 준영의 중간고사가 코앞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준영의 가방을 챙기고 남편 영재와 짧게 그날 일을 나누었다. 영재는 사진관 옆 건물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오늘 처가댁 다녀온 거, 표정이 왜 그래? 아버지가 또 가출하셨었대. 역에서 찾았다더라고. 저번에도 그러셨잖아. 병원에서 약 조절한다고 했지 않아? 했지. 근데 영재씨, 아버지가 자꾸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셔. 소라라는 이름의 누군가한테 늦게 가서 미안하다고. 영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진짜로 누가 있었던 거 아닐까? 장인어른이 역장으로 계실 때 사고 같은 게 있었던 적 있었어? 은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벼려울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역장으로 일하던 시절의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어릴 때는 그저 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으로만 보였다. 그 평범함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잘 모르겠어. 그냥 평범한 역장이셨다고만 생각했지. 근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그 평범함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져.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마.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싶으면 옛날 신문 같은 거 찾아보는 건 어때? 그 시절 벼려울 쪽 사건이면 지역 신문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영재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그 말은 은수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그날 밤 준영이 잠든 뒤 거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오래된 지역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았다. 벼려울이라는 단어와 화재, 사고 같은 단어를 함께 넣어 보았지만 검색 결과는 너무 적었고 오래된 기사들은 스캔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결국 늦은 밤까지 빈손으로 검색창만 들여다보다가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사진관으로 출근하기 전 은수는 다시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오늘은 좀 괜찮으시다. 아침에 죽도 잘 드시고 마당에 나가서 화초도 보고 그러셔. 다행이네요. 엄마, 혹시 아버지 방에 오래된 짐 같은 거 있어요? 옛날 사진이나 서류 같은 거 있긴 한데 다 창고에 박혀 있지. 왜, 갑자기.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에 가서 좀 정리할게요. 전화를 끊은 뒤 은수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히 아버지의 망상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다. 그 예감은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끌림을 동반하고 있었다. 사진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수는 라디오를 켰다. 흘러나오는 노래는 그녀가 잘 모르는 옛가요였다. 그러나 가사 한 줄이 귀에 박혔다. 말하지 못한 사랑은 가슴 속의 별이 되어 남는다. 우연한 가사였지만
그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중얼거리던 별빛 아저씨라는 말이 떠올랐다. 별빛. 그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가 실제로 쓰던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다. 그녀는 운전대를 고쳐 잡았다. 주말이 오기까지는 닷새가 남아 있었다. 그 닷새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사진 속 흐릿한 아이의 얼굴과 아버지의 흥얼거림, 그리고 미안하다, 늦게 가서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40년의 시간을 건너 그녀에게 어떤 진실을 펼쳐 보일지를. 토요일이 되었다. 은수는 평소보다 일찍 친정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마침 경로당 모임에 나가고 없었고 아버지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낮잠을 자고 있었다. 집 안이 조용했다. 은수는 그 조용함을 틈타 창고로 향했다. 창고는 본체 뒤편에 딸린 작은 공간이었다. 평소에는 농기구나 철 진한 이불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선반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다. 낡은 곡괭이, 녹슨 철제 의자, 색이 바랜 달력들이 차례로 손에 잡혔다. 그러던 중 선반 가장 아래쪽 헌 이불 더미 사이에 끼워진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는 작았다. 가로 30cm쯤 되어 보였고 모서리가 닳아 둥그러진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뚜껑에는 작은 황동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은수는 상자를 들어 흔들어 보았다. 안에서 무언가 종이 뭉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자물쇠는 낡아서 쉽게 열렸다. 작은 오핀으로 몇 번 흔들자 걸쇠가 풀렸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은수의 손끝이 멈췄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여러 장과 누렇게 변색된 신문 조각들, 그리고 어린아이가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의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가장 위에 노인 사진을 집어들었다. 불에 탄 시장 골목을 배경으로 소방차와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쪽에는 만년필로 1986년 11월 벼려울시장 화재라고 적혀 있었다. 은수는 숨을 죽이고 신문 조각을 펼쳤다. 종이는 사가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다. 작은 활자들 사이로 벼려울시장 화재, 상가 5곳, 전소 인근 주민 2명 사망, 1명 구조라는 제목이 보였다. 기사 본문은 짧았다. 화재의 원인은 누전으로 추정되며 희생자는 포목점을 운영하던 부부였고 구조된 1명은 그 부부의 어린 딸이라고 적혀 있었다. 구조한 사람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인근 영무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짧은 문장이 마지막에 덧붙어 있었다. 은수의 손이 떨렸다. 영무원. 그 시절 벼려울역에서 영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은 단 1명.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다음 사진을 집어들었다. 플랫폼을 배경으로 젊은 시절의 강태석이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이었다. 며칠 전 거실 액자 옆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아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경계심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소라, 7살이라고 쓰여 있었다. 소라. 은수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반복해서 부르던 그 이름이 마침내 구체적인 얼굴과 나이를 갖게 된 순간이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어린아이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몇 장 더 있었다. 맞춤법이 서툰 글씨였다. 별빛 아저씨, 보고 싶어요. 언제 또 와요? 저는 잘 지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별빛 아저씨,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아저씨가 준 편지를 읽어요. 그러면 덜 외로워요.
은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별빛 아저씨.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보낸 편지에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가 반복하던 말들의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40년 전 시장에 불이 났다. 아버지는 그 화재 현장에서 한 아이를 구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끝내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일을 평생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채 별빛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편지를 보내며 살아온 것이었다. 상자를 다시 살피던 은수는 편지 다발 아래에 깔려있던 작고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는 색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고 예금주 이름 칸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복. 은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직감은 그 통장이 이 모든 비밀의 또 다른 열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첫 장에 찍힌 입금 날짜는 신문기사에 적힌 화재 발생일로부터 불과 2달 뒤였다. 첫 입금액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래로 페이지를 넘길수록 분기마다 한 번씩, 때로는 명절마다 한 번씩 같은 손글씨로 적힌 입금 기록이 끊김없이 이어져 있었다. 1년, 2년, 5년 통장의 페이지가 다 차면 새 통장으로 갱신된 듯 표지 안쪽에는 계속이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다. 은수는 그 글자를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것은 단발성의 죄책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평생을 두고 지켜온 약속이었다. 그녀는 상자 옆에 있던 작은 수첩도 펼쳐보았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일기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새기는 듯한 기록들이었다. 오늘도 소라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소라가 중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교복값을 더 보내야겠다. 절대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 가끔 정혜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할 일이다. 은수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에게조차 이 일을 털어놓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었다. 그것이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혹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창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에 든 사진과 편지, 통장과 수첩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너무도 선명했다. 40년 전 어느 가을밤, 별여울 시장에 불이 났다. 한창 근무 중이던 영무원 강태석은 화재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불길 속에서 한 아이를 끌어안고 나왔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강태석은 그 일을 가슴에 묻은 채 아이가 보호시설에 맡겨진 뒤에도 줄곧 별빛 아저씨라는 익명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고 돈을 보내며 그 아이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아 온 것이었다. 은수는 사진 속 어린 소라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경계심과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 아이는 부모를 잃은 그 밤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한 사람은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끝에 기억을 잃어가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이름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내고 있는 것이었다. 창고 문틈으로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은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다시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아버지가 지난 몇 달간 반복해온 그 말들은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차마 꺼내지 못한 진실이
기억이 무너지는 틈을 타 마지막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소리였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창고를 나섰다. 이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리고 소라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길에 그녀는 잠시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다. 아버지가 평생 갖고 온 작은 화단이 눈에 들어왔다. 철마다 빠짐없이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던 그 손길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화단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키우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이 작은 화단을 돌보는 손길 속에 조용히 옮겨 담아왔던 것은 아닐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꽃 한 송이, 잡초 하나를 다듬는 일로 대신 풀어내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런 생각에 잠긴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상자 속 진실의 무게가 이제 그녀의 삶에도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은수는 나무 상자를 차 트렁크에 싣고 한참을 망설였다. 곧장 어머니에게 보여줄지 아니면 혼자 좀 더 알아본 뒤에 말할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더는 혼자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가족 모두의 이야기였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박정혜는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은수는 상자를 천천히 열어 사진과 신문 조각, 편지와 통장을 하나씩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박정혜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신문 기사의 제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이게 뭐야? 1986년에 벼려울 시장에 불이 났었대요. 거기서 아버지가 한 아이를 구하셨고 그 아이 부모님은 돌아가셨대요. 그 아이 이름이 소라예요. 박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편지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가 별빛 아저씨를 부르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내 아버지랑 나랑 결혼한 게 그 이듬해인데 결혼하고도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통장도 있어요. 엄마, 40년 가까이 분기마다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본인 이름이 아니라 윤복이라는 이름으로요. 박정혜는 통장을 받아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입금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이걸 나한테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40년을. 나는 그 40년 동안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별일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이 숨겨온 비밀에 대한 서운함, 동시에 그 비밀이 의미하는 무게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오랜 시간 혼자 그 죄책감을 짊어졌을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엄마, 서운하세요? 박정혜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운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 내 아버지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무거웠을까 싶은 거. 사람을 구하고도 그 사람 부모는 못 구했다는 죄책감을 40년을 안고 살았다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으니 그 속이 얼마나 골맞을까. 은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아버지를 떠올리며 같은 마음이 들었다. 평생 점잖고 단정했던 아버지의 모습 뒤에 이렇게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엄마, 민우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일단 우리끼리 좀 더 알아보고 말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 그러자. 민호는 성격이 급해서 자칫 잘못 말하면 괜한 오해를 할 수도 있어. 우선 이소라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살아있기는 한지부터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 두 사람은 상자 속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통장 뒷면, 입금 기록 옆에 작게 적힌 메모 하나가 눈에 띄었다. 보호소 원장님께 연락, 이후 학교 통해 전달. 그 메모 아래에는 흐릿하게 해담보육원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해담보육원. 이 동네에 그런 보육원이 있었어요? 있었지.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을걸. 그게 한참 전에 다른 시설이랑 통합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은수는 휴대폰을 꺼내 해담보육원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 결과는 많지 않았지만 그 시설이 90년대 후반 인근의 더 큰 복지법인에 흡수되었다는 짧은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통합된 법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나와 있었다. 엄마,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요. 혹시 그 시절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박정혜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은수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근데 만약 그 아이를 찾으면, 그래서 정말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내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지켜온 사람이잖니. 나도 그 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어머니와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듯했다. 그녀는 다음 날 바로 그 복지법인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전, 사진관 문을 열기 전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세빛복지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해담보육원이었던 곳, 거기 기록을 좀 찾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1986년경에 보호 조치됐던 아이에 대한 자료인데요. 아, 그 시절 자료는 저희 본부 자료실에 일부 남아있긴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관련이라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 확인하시고 관계 증명을 하셔야 열람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관계이신가요? 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 아이를 구조하신 분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그 아이를 구하셨는데 지금 치매를 앓고 계셔서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직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시면 직접 방문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마침 그 시절부터 계속 근무하셨던 어르신 한 분이 지금도 자문위원으로 가끔 나오시거든요. 그분이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수는 약속을 잡았다. 사흘 뒤 평일 오후로 시간을 정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한동안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 전의 일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전화 한 통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친정에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또 다른 소식이 담겨 있었다. 은수야, 오늘 네 아버지가 또 그 사진을 찾으셨어. 액자에 있던 거 말이야. 그거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시더라. 뭐라고 하셨는데요? 소라가 7살이었지 이러시더라고. 평소엔 그냥 이름만 부르셨는데 오늘은 나이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그러고는 또 금방 다른 데로 정신이 흐트러지시긴 했지만 은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소라에 대한 기억만은 마치 마지막 등불처럼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그 등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어떻게든 소라를 찾아 아버지와 다시 이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전화를 끊은 뒤 은수는 상자 속에서 다시 그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다. 7살 소라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어디에 있든 잘 지내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꼭 찾아낼게요.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흘 뒤의 방문이 이 길고 긴 침묵의 40년을 푸는 첫 열쇠가 되어주기를 그녀는 조용히 바랐다. 그녀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보았다. 빼곡한 글씨들 사이로 유난히 또렷하게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끝이 없다. 한 번 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곁에 있어야 한다. 은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지켜온 삶의 원칙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수첩을 가만히 덮으며 자신 또한 그 원칙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조용히 느꼈다. 약속한 날, 은수는 사진관을 하루 쉬고 세빛복지법인 본부로 향했다.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다.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깔끔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서자 백발의 노인 한 분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름은 한경욱이라고 했다. 일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예태단 보육원에서 보육사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분이라고 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고 있었다. 은수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 속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경욱은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잠시 표정이 굳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 있는 물건을 다시 마주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 상자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창고에서 찾았어요. 안에 사진이랑 편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경욱은 상자 뚜껑을 가만히 쓸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이제야 좀 알겠네요. 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전화로 말씀하신 게 1986년 화재 사건 아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소라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한경욱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기억의 서랍을 천천히 여는 듯한 표정이었다. 소라 윤소라, 기억나요. 그 아이, 제가 직접 맡았던 아이예요. 부모님을 화재로 잃고 우리 보육원에 왔었죠. 처음 왔을 때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밤마다 울다가 지쳐 잠들고 그러다가 또 깨서 울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한테 누군가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별빛 아저씨라는 이름으로요. 한경욱의 눈이 커졌다. 알다마다요. 그 편지가 그 아이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엔 우리도 누가 보내는 건지 몰랐어요. 매번 우체국 소임만 다르고 보낸 사람 이름도 윤복이라고만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 편지가 올 때마다 소라 얼굴이 달라졌어요. 며칠은 웃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나한테는 별빛 아저씨가 있다고요. 은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보낸 그 편지들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한 아이의 삶을 실제로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 후에 소라는 어떻게 됐나요? 중학교 갈 때쯤 먼 친척 한 분이 나타나서 데려가셨어요. 외삼촌 되는 분이었는데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희도 소식이 끊겼었는데 한참 뒤에 그 아이가 사범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희한테 일부러 전해줬거든요.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제가 잘 자랐다고 보육원 선생님들께 꼭 알려달라고 했었대요.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이신가요? 네,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학교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저희 쪽에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남겨두고 갔던 게 있을 거예요.
본인이 혹시 나중에라도 누가 자기를 찾으면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거든요. 한경욱은 직원을 통해 오래된 서류함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파일 안에는 윤소라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결혼 후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윤소라연 김소라, 한솔초등학교 재직. 그리고 그 아래 손으로 적은 짧은 문장이 있었다. 언젠가 별빛 아저씨가 저를 찾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저는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사람은 익명으로 사랑을 보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익명의 사랑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진짜 얼굴을 모른 채로 이 메모 언제 남기신 건가요?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한번 들렀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저희도 따로 연락은 안 했어요. 다만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길 잘했네요. 은수는 한경욱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저희 아버지한테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치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소라라는 이름만은 끝까지 잊지 않고 계세요. 한경욱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그게 진짜 사랑인가 봐요. 다른 건 다 잊어도 그 사람만은 잊지 않는 거. 꼭 만나게 해주세요. 두 사람한테 다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은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건물을 나섰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기 전 그녀는 메모지에 적힌 학교 이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한솔초등학교. 이제 남은 것은 그 이름을 따라 윤소라, 지금은 김소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내는 일이었다. 40년의 기다림이 이제 며칠 안으로 좁혀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수는 휴대폰으로 한솔초등학교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두 곳이 나왔다. 하나는 이웃 도시에, 다른 하나는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었다. 그녀는 두 학교의 홈페이지를 차례로 들어가 보았다. 교직원 소개란에는 보통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사진이나 자세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 곳의 홈페이지에서 졸업생들이 남긴 후기 게시판을 발견했다. 그 게시판 한글에 김소라 선생님 덕분에 글쓰기를 좋아하게 됐어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작성된 시기는 3년 전이었다. 은수는 그 학교에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다. 그러나 무작정 전화로 혹시 윤소라였던 분이신가요? 라고 묻는 것은 너무 갑작스럽고 무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차를 세우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학교 행정실로 전화를 걸어 학부모 상담을 핑계로 김소라 선생님 계신가요? 정도만 확인하기로 했다. 전화를 받은 행정실 직원은 친절하게 답했다. 네, 김소라 선생님 4학년 2반 맡고 계세요. 무슨 일로 그러시죠? 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선생님 댄생 연도나 고향이 벼려울 쪼이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 개인정보는 저희가 함부로 알려드리기 어려워요. 혹시 선생님께 직접 메모 남겨드릴까요? 은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벼려울에서 별빛 아저씨의 가족이 연락드립니다라고 메모 전해주시겠어요? 전화번호도 함께 남겨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은수는 한동안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메모가 잘 전달될지, 그리고 김소라라는 사람이 정말 그 윤소라일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40년 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이제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휴대폰 벨이 울린 것은 늦은 시각이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은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잠긴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한솔초등학교 김소라입니다. 메모를 보고 전화드렸어요. 혹시 별빛 아저씨라는 말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은수는 마침내 40년 전 그날의 진실이 두 가족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은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사진관에서 수없이 셔터를 누르며 봐온 얼굴들 중에는 행복한 표정도 있었고 슬픈 표정도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전화선 너머로 전해지는 떨림은 그 어떤 표정보다도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가다듬으며 그 떨림에 화답할 준비를 했다. 40년의 시간이 이 짧은 통화 한 번으로 무너지듯 가까워지고 있었다. 전화기를 든 은수의 손에 땀이 배어났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강은수라고 합니다. 혹시 1986년에 벼려울시장 화재로 부모님을 잃으셨던 그 윤소라 선생님 맞으신가요? 전화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은수는 그 침묵이 끊어질까 조심스럽게 기다렸다. 한참 후 소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떨리고 있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별빛 아저씨는 그분을 아세요? 네, 저희 아버지세요. 강태석이라고 그때 벼려울역 영무원이셨어요. 그날 화재 현장에서 선생님을 구하신 분이세요. 또 한 번 침묵이 흘렀다. 이번 침묵은 더 길었다. 은수는 전화기 너머로 소라가 숨을 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소라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그분이 누구신지 한 번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보육원 선생님들도 모르셨고 우체국 소인도 매번 다른 데서 찍혀 있었고요. 저는 그냥 평생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치매를 앓고 계세요. 많이 진행되셔서 가족들 얼굴도 가끔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 소라라는 이름만은 끝까지 잊지 않고 계속 부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름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선생님을 찾게 됐어요. 소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코를 훌쩍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그분 뵐 수 있을까요? 늦지 않았다면요. 네, 당연하죠. 저희도 선생님이 꼭 와주셨으면 해요. 두 사람은 그날 통화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말보다 침묵과 흐느낌이 더 길게 이어졌다. 다만 두 사람은 다음 주말 소라가 학교 일정을 조정해서 벼려울로 내려오기로 약속을 정했다. 전화를 끊은 뒤 은수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마음을 추슬렀다. 그녀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전했다. 박정혜는 전화기 너머로 작게 흐느꼈다. 정말이야. 정말 찾았어. 살아있었구나. 그 아이가. 네, 엄마. 선생님이 되셨대요. 결혼도 하시고요. 다음 주말에 오시기로 했어요. 민호한테는 이제 말해야겠다. 더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 수가 없겠어. 은수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다음 날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민호도 사진과 신문 기사, 통장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것도 4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하시고? 그래.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근데 통장이랑 수첩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누나, 나 솔직히 좀 서운해. 아버지가 평생 우리한테는 그렇게 점잖고 무뚝뚝하게만 대하셨잖아. 근데 모르는 아이한테는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쓰셨다는 게 좀 복잡한 기분이야. 은수는 동생의 그 말이 이해가 갔다. 그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민호야, 나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뚝뚝하셨던 거랑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마음을 쓰셨던 거랑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 아버지는 그 화재 현장에서 한 가족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직접 보셨던 거잖아.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신 거고, 그게 우리한테 사랑이 부족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누나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주말에 내려갈게. 그 선생님, 나도 만나보고 싶어. 그렇게 가족 모두가 40년 전에 그 비밀을 함께 마주하기로 한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은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그날이 아버지에게 남은 기억 중 가장 따뜻한 하루가 되어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날 밤, 은수는 다시 그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다. 편지 다발 사이에서 처음 볼 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종이 한 장을 다시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마지막 편지의 초안이었다. 날짜는 1년 전이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라야, 내가 이제 기억이 자꾸 흐려진다. 너를 잊을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 언젠가 내가 너를 못 알아보는 날이 오더라도 너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은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다가오는 주말이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늦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랐다. 같은 시각, 다른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라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양철 필통을 꺼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받았던 편지 중 차마 보육원에 두고 올 수 없었던 몇 장이 고이 접혀 보관되어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펼쳤다. 소라야, 슬플 때는 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면 그게 아저씨가 너를 보고 있다는 뜻이야. 소라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밤들마다 그녀는 정말로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이 문장을 떠올리곤 했었다. 그 별빛 하나가 그녀를 살아가게 만든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있었다. 남편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놀랐을 텐데. 괜찮아. 아니, 사실은 안 괜찮아.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아. 오히려 드디어 나는 느낌이야. 40년을 기다린 인사를 이제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느낌. 소라는 잠시 침대에 걸터 앉아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어느 겨울밤을 떠올렸다. 보육원 다른 아이들이 모두 부모님 면회를 받는 날, 그녀만 홀로 창가에 앉아 있던 날이었다. 그날 저녁, 우체부가 그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장갑 한 쌍과 손이 시릴 때 이 장갑을 끼고 누군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라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그 장갑은 해질 때까지 끼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너무 작아져 더는 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는 그 장갑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소라는 옷장 앞에 서서
주말에 입고 갈 옷을 미리 골라두었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그러나 단정하게, 마치 처음 부모님을 따라 나들이를 가던 어린 시절처럼 그녀는 그 옷을 정성스럽게 다림질했다. 그녀에게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마침내 직접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필통 속 편지들을 작은 가방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이제는 다 잊어버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이 편지들을 보여드리면 무언가 떠올리실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소라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처럼 그 별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작게 말했다. 나 그동안 누군가의 딸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보니 나는 늘 그분의 딸이었던 것 같아. 얼굴도 모른 채로 늘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거였어.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은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았다. 다가오는 주말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기다림의 마지막 장이 되어줄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별여울 집 앞마당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섰다. 은수와 민우, 박정혜가 모두 마당에 나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에 들어서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시선이 마루를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평생 마음속에 그려왔던 장소가 있었다. 그녀는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낮게 코끝을 스치는 화단의 흙냄새와 마루 끝에 걸린 빨래의 비누 냄새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 않은 냄새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와본 적이 있는 곳처럼 그녀의 몸이 먼저 그 공기를 알아보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김소라입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정혜가 먼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수와 민호도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나눴다. 어색함과 반가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마당 가득 감돌았다. 거실로 자리를 옮긴 뒤 가족들은 소라에게 차를 권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깊어졌다. 소라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 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제가 어릴 때 받았던 편지들이에요. 보육원을 나올 때도 결혼할 때도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은수는 그 편지들을 받아들고 자신이 창고에서 찾은 편지들과 견주어 보았다. 필체가 같았다.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같은 마음이었다. 선생님, 그때 일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도 아버지한테서는 한 번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요. 소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정리해온 이야기를 꺼내듯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저는 7살이었어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뒷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열기에 깼어요. 연기가 가득 찼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그 사람 등에 엎혀서 밖으로 나왔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시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저는 부모님을 찾았어요.
그 사람한테 엄마, 아빠는요? 라고 계속 물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저를 꽉 안고만 계셨어요. 나중에 알았죠. 부모님은 못 나오셨다는 거요.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박정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뒤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부모님 생각에 울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편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별빛 아저씨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편지 내용이 너무 따뜻해서 점점 그 편지를 기다리게 됐어요. 소라는 가방에서 가장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했던 편지예요. 소라야, 내 잘못이 아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너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서 살아남은 거다. 저는 이 문장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렸어요. 은수는 그 문장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을 오히려 그 죄책감을 덜어주려는 말로 바꾸어 한 아이에게 건넸다는 것이 너무도 깊은 사랑처럼 느껴졌다. 그 편지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도 그 편지들 덕분에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지켜봐 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박정혜가 소라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지 않았을 텐데 그게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동안 그분을 찾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알아보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소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가 직접 가서 그동안 못했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알아보시든 못 알아보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은수는 소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그동안 그분을 찾으려고 어떻게 시도하셨어요? 소라는 옅게 웃으며 답했다. 대학생 때 한 번 신문사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1986년 별여울 화재 때 저를 구해주신 별빛 아저씨를 찾습니다라고요. 근데 그 시절엔 신문사들도 그런 사연을 잘 다뤄주지 않았어요. 답장도 못 받았고요. 그 뒤로 임용고시 준비하느라 한동안 잊고 지냈어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마음 한쪽에 계속 묻어두고 살았다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선생님이 되신 건 언제예요? 26살에요. 첫 발령 받던 날, 저는 혼자 별여울 쪽 방향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아저씨, 저 선생님 됐어요. 어디 계시든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 편지들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저도 그 편지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별빛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르쳤어요. 박정혜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 마음이 우리 영감 마음이랑 똑같네요. 그 사람도 평생 누구한테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게 핏줄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소라는 그 말에 작게 웃음을 지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러게요. 어쩌면 사람이 사람에게 받은 사랑은 꼭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사진관을 운영하며
늘 마주했던 수많은 가족 사진들을 떠올렸다. 어떤 가족은 핏줄로 이어져 있었지만 서로 멀게 느껴졌고, 어떤 인연은 핏줄이 아니어도 깊은 정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 그 진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 역시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그는 평소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성격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식들에게 보여주었던 무뚝뚝한 얼굴 뒤에 이렇게 깊고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너무 늦게야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화단에는 아버지가 평생 갖고 온 꽃들이 여전히 피어 있었다. 그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거실에 흐르던 무거운 공기가 그 한마디로 조금씩 따뜻하게 풀려가고 있었다. 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안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소라는 잠시 멈춰섰다. 40년 동안 그려왔던 그 얼굴을 마침내 마주하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안방 문이 열렸다. 강태석은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마른 어깨 위로 길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선은 흐릿했다. 평소처럼 누가 들어왔는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박정혜가 먼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누가 왔는지 봐요. 강태석은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았다. 소라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의 두 눈에서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소라예요. 강태석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낯선 목소리에 대한 반응일 뿐 알아본다는 신호는 아니었다. 그는 다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박정혜는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소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 강태석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아저씨가 저한테 써주셨던 편지예요. 소라야, 슬플 때는 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면 그게 아저씨가 너를 보고 있다는 뜻이야. 기억나세요? 강태석의 시선이 천천히 손 위에 편지로 내려갔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천천히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편지를 들어 눈앞에 가까이 가져갔다. 글씨를 읽는 듯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소라야. 그 한마디가 마치 40년의 시간을 단숨에 가로지르듯 방 안에 울렸다. 강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소라를 향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 밤이 다시 펼쳐지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운 주황빛 불길, 사람들의 비명. 그는 역에서 야간 근무를 서다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무작정 달려갔었다. 무너져 내리는 지붕 사이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옷자락을 태웠지만 그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다. 마침내 그 작은 몸을 품에 안았을 때 그는 들고 있던 모든 두려움을 잊었다. 다만 등 뒤에서 무너지는 천장 소리와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두 사람의 흔적이 평생
그의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박혀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하루도 그 밤을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그 기억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채 홀로 삼키며 살아왔을 뿐이었다. 소라야, 너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소라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네, 저 잘 살아왔어요, 아저씨. 아저씨가 보내주신 편지들 덕분에요. 저 선생님 됐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강태석의 떨리는 손이 소라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마른 손끝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미안하다. 그날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너희 엄마, 아빠를 내가 더 빨리 갔으면.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감사해요. 너를 데려다 키웠어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돈만 보내고 편지만 쓰고 그게 다였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소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그 편지가 저를 살렸어요. 그 편지가 없었으면 저는 그 슬픔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저씨는 저한테 가족 이상이었어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평생 저를 지켜봐 주셨잖아요. 강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고맙다.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울었다. 박정혜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평생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얼굴,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깊은 사랑이 동시에 담긴 그 얼굴을 그녀는 비로소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다. 민호도 더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의 다른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강태석은 한동안 소라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는 마치 40년 동안 미뤄두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끊어질 듯 이어질 듯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평생 바란 거다. 그거 하나였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어. 그 말을 끝으로 강태석의 눈빛이 다시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점차 소라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짧았지만 분명했던 그 순간이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진심은 방 안에 있던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40년의 기다림과 40년의 죄책감이 마침내 단 한 번의 또렷한 순간으로 풀려나간 것이었다. 소라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그녀의 두 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아저씨,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에요. 큰 아이는 12살, 작은 아이는 9살이에요. 둘 다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는 사진을 강태석의 눈앞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는 이제 다시 흐려진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비록 그 미소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더는 또렷이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평온함에서 오는 미소였다. 박정혜는 소라의 손을 잡고 나직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명절이든 무슨 날이든 꼭 한 번씩 와요. 우리한테는 이제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소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오후 안방에는 오랫동안 따뜻한 정적이 흘렀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강태석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날 이후 가족들이 본 어떤 날보다도 평온해 보였다. 마치 4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
은수는 그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생 영무원으로, 역장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온 그 얼굴에는 이제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별빛이었던 사람. 그 이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으며 오늘 이 짧고도 깊었던 순간이 아버지에게도, 소라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온 가족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임을 직감했다. 거실로 나온 가족들은 한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박정혜는 부엌으로 가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를 끓였다. 그녀는 찻잔을 나눠 들면서 문득 결혼 첫 해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해 가을, 남편이 유난히 말이 없어지고 자주 한숨을 쉬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그저 일이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무렵이 바로 화재가 있었던 그 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토록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남편이 혼자 견뎌내던 그 깊은 슬픔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못내 미안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가족들은 그 짧았던 순간의 여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은수는 거실에 앉아 다시 한번 상자 속 수첩을 펼쳐 보았다. 마지막 장 근처에 그녀가 처음엔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문장이 있었다. 소라를 직접 키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내가 영웅이 되고 소라는 불쌍한 아이가 된다. 나는 그게 싫었다. 소라는 그냥 평범하게 자기 힘으로 자란 아이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평생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다. 은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아버지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지를 비로소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소라가 평생 구조된 아이, 불쌍한 고아라는 시선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대신 소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 수첩을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었다. 박정혜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양반은 끝까지 자기보다 그 아이를 먼저 생각했구나. 나는 그동안 이 사람을 그냥 무뚝뚝하고 점잖은 사람으로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 이 사람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던 거야. 소라는 그 주 이후로도 주말마다 벼려울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발걸음이 점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다. 그녀는 강태석의 손을 잡고 마당을 함께 걷기도 하고 그가 좋아하던 옛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기도 했다. 강태석은 대부분의 순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끔 짧은 순간 또렷한 눈빛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그 짧은 순간들이 가족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갔다. 민호는 어느 날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나 요즘 아버지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돼. 우리는 늘 아버지가 우리한테 다정하지 않다고 서운해했잖아. 근데 사실 아버지는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 나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우리한테도 분명히 사랑을 주셨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못 알아챘던 것 같기도 해.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해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던 모습, 한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에 눈을 치워두던 모습, 그 모든 평범한 행동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뚝뚝함이 아니라 묵묵한 헌신이었다.
소라 역시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감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박정혜와 함께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사실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말이 무서웠어요. 가족을 잃은 그 순간부터 그 말 자체가 슬픔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져요. 박정혜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제부터는 좋은 의미로만 느껴지게 해줄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렇게 두 가족 사이에 핏줄을 넘어선 새로운 인연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강태석의 몸과 기억은 조금씩 더 쇠약해지고 있었다. 의사는 이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채워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다. 한 어르신이 우연히 그 사연을 전해 듣고 옛 기억을 떠올렸다. 40년 전 화재가 났던 그날 밤 누군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는 동네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일을 떠들썩하게 만들지 않았다. 평생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의 진심을 동네 사람들 역시 묵묵히 존중하기로 한 듯했다. 다만 가끔 마당 앞을 지나가던 노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강태석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일이 늘어났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인사 속에는 오랜 세월에 대한 경의가 담겨 있었다. 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것이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일을 넘어 한 동네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조용히 바꾸었다는 것을 느꼈다. 영웅이 되기를 거부했던 한 사람의 묵묵함이 오히려 더 깊은 존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도 그 사연을 전해 듣고는 강태석을 대하는 손길이 한층 더 정성스러워졌다. 그녀는 어느 날 은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 일하면서 별별 어르신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렇게 깊은 사연을 가지신 분은 처음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신데 속에 이런 큰 사랑을 품고 계셨다니 일하면서도 마음이 짠해요. 은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삶이 비단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잠깐 곁을 스쳐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조용히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거창한 명성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작은 울림이었다. 그 무렵 은수는 자신의 사진관 일에도 작은 변화를 주었다. 그녀는 손님들의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셔터를 눌렀다. 한 장의 사진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관 한쪽 벽에 아버지와 소라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걸어두었다. 손님들이 그 사진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녀는 짧게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인연이라고만 답했다. 자세한 사연은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방식이었고 이제 그녀 역시 그 방식을 존중하고 싶었다. 영재 역시 인쇄소에서 처가의 이야기를 가끔 떠올리며 아내에게 말했다. 장인어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할 일을 하는 거.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새삼 느꼼. 준영도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 글쓰기 시간에 그 사연을 모티프로 짧은 글을 써냈다.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준영에게 정말 멋진 외할아버지를 두었구나라고 말해주었다고 했다. 준영은 그날 집에 돌아와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했다. 강태석은 비록 손자의 그 말을 또렷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자가 신나게 떠드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오랜 침묵이 풀려나간 자리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따뜻한 변화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가족들은 이제 강태석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평생 짊어졌던 무게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와 감사를 느끼고 있었다. 은수는 그 무렵부터 매주 친정에 들를 때마다 작은 카메라를 챙겨갔다. 아버지와 소라가 함께 있는 모습, 어머니가 소라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 민호가 조카처럼 소라의 아이들과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 그녀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다. 사진관을 운영해온 세월 동안 그녀는 수많은 가족의 순간들을 찍어왔지만 이번만큼 한 장 한 장이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시간이 길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겨울이 깊어갈 즈음 강태석의 기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음식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졌고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권했다. 은수는 사진관 일을 잠시 줄이고 거의 매일 친정에 머물렀다. 영재가 아이와 사진관을 함께 맡아주었고 민호도 회사에 휴가를 내어 자주 내려왔다. 그 무렵 은수는 매일 밤 아버지의 곁에 앉아 예시하기를 들려주곤 했다. 비록 아버지가 더는 또렷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전거 뒤에 그녀를 태우고 읍내 장터를 다녀왔던 일, 첫 출근날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던 일, 그녀는 그 모든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아버지의 귓가에 속삭였다. 때로는 강태석의 눈가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그가 어딘가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다고 믿었다. 소라 역시 학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주말마다 빠짐없이 벼려울을 찾았다. 그녀는 강태석의 손을 잡고 앉아 그가 좋아하던 옛 노래를 낮게 흥얼거리거나 어린 시절 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읽어주곤 했다. 대부분의 날 강태석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끔 짧은 순간 흐릿한 눈빛 속에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날이 있었다. 그 미소만으로도 소라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토요일 소라는 두 아이를 데리고 함께 내려왔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선 노인의 모습에 어색해했지만 곧 마당에서 강아지와 뛰놀며 금세 적응했다. 강태석은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평온함이 번졌다. 박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처럼 소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영감, 저렇게 아이들 소리 듣는 거 참 좋아했어요. 평생 그 소리에 기운을 얻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밤, 박정혜가 자고 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동안 혼자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살아줘서 미안해요. 강태석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손을 마주 쥐었다. 박정혜는 그 작은 움직임에서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첫눈이 내리던 날 새벽, 강태석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 그의 곁에는 박정혜와 은수, 민호, 그리고 마침 전날 밤늦게 도착한 소라가 함께 있었다. 그는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깊은 안도가 담긴 표정이었다. 창밖에는 그 해의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은수는 창문을 살짝 열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방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 동안 새벽 기차를 기다리며 맞았을 그 차가운 공기를 마지막 순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눈송이가 마당의 화단 위로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평소 강태석을 알던 동네 사람들이 빠짐없이 찾아왔다. 그들 중 몇몇은 그가 평생 어떤 비밀을 품고 살았는지 이미 어렴풋이 전해 들은 듯 조문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소라는 상복을 입은 가족들 곁에서 마치 친딸처럼 자리를 지켰다. 조문객들 중 몇몇이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박정혜는 그들에게 짧게 우리 막내딸이에요라고만 답했다. 그 말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영정사진은 은수가 직접 골랐다. 아버지가 역장으로 일하던 시절 플랫폼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고르며 생각했다. 평생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던 사람,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는 듯했다. 발인이 끝난 뒤 가족들은 함께 별여울역 옛 플랫폼을 찾았다. 이제는 기차가 서지 않는 폐역이었지만 그곳은 강태석의 평생이 시작되고 또 어떤 의미로는 완성된 장소였다. 소라는 플랫폼 끝에 서서 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안고 나오던 그 등, 그 숨소리. 그녀는 그 자리에 작은 들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아저씨, 저 왔어요. 이제는 매번 여기 올게요. 은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에는 폐역의 빈 플랫폼과 그 위에 놓인 작은 꽃다발, 그리고 그 곁에 선한 여인의 옆모습이 담겼다. 그녀는 그 사진을 나중에 사진관 벽에 걸어두기로 마음먹었다. 3달이 지난 봄,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박정혜의 생일이었다. 소라와 그녀의 남편, 2 아이까지 모두 함께한 자리였다. 식탁에는 예전보다 한 사람이 줄었지만 동시에 3사람이 늘어 있었다. 민호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거 보고 계실 거야. 박정혜가 웃으며 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보다 따뜻함이 먼저 어려 있었다. 소라의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별빛 아저씨였어요? 소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별은 멀리서도 늘 같은 자리에서 빛나잖아. 직접 손을 잡아주지 못해도 늘 누군가를 지켜봐 줄 수 있거든.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런 분이었어. 멀리서도 평생 엄마를 지켜봐 주신 분. 아이는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창밖의 낫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도 이제 별이 되신 거예요? 소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도 별이 되셨어. 그리고 그 별은 우리 모두를 함께 지켜봐 주실 거야. 은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봄밤의 선선한 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또렷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소라의 가족은 명절마다 그리고 특별한 날마다 빠짐없이 별여울을 찾았다. 2 아이는 어느새 박정혜를 외할머니라 부르고 은수와 민호를 이모와 외삼촌이라 불렀다. 핏줄로 시작되지 않은 그 호칭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부가 되어갔다. 박정혜는 종종 동네 사람들에게 손주가 2 더 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은수는 그날 이후 사진관 일을 하며 한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겼다. 사람들의 얼굴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부로 짐작하거나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만의 깊은 강이 흐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배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침묵 속에도 어쩌면 평생을 두고 지켜온 가장 큰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사진관 한쪽에 작은 액자를 하나 더 걸어두었다. 폐역 플랫폼에서 소라가 들꽃을 내려놓던 그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다. 손님들이 가끔 그 사진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짧게 웃으며 저희 가족 이야기예요라고만 답했다. 자세한 사연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진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를 향한 오래된 그리움과 마침내 도착한 감사의 마음이 치매로 흐려져 가던 한 노인의 거짓말 같던 말들은 결국 그가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가장 깊은 진실이었다. 기억이 무너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새어나온 그 진실은 두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었고 40년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별빛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보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채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이듬해 가을, 벼려울 폐역 플랫폼에는 작은 표지판이 하나 세워졌다.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이었다. 표지판에는 거창한 문구 대신 짧은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여기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박정혜는 그 표지판을 세우자는 마을 사람들의 제안에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다. 남편이 평생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뜻을 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을 이장이 건넨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름을 적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마음이 이 동네에 있었다는 걸 다음 세대한테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박정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표지판이 세워진 날, 가족들은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섰다. 소라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표지판의 문장을 천천히 읽어주었다.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이거 할아버지 얘기예요? 그래. 근데 이름은 안 적혀 있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름 없이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분이셨어. 너희도 살면서 꼭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작은 아이는 표지판 아래에 가만히 손을 대보았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아이는 그 감촉을 한참 느끼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안 보여도 다 알아요.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바람이 플랫폼 위로 부드럽게 지나갔다. 낙엽 몇 장이 표지판 앞으로 날아와 가만히 내려앉았다. 은수는 그날 이후 사진관 일에 새로운 의미를 더했다. 그녀는 매달 한 번씩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시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가족들이 생겼다. 그녀는 그 일을 하면서 비로소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마음의 결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창한 명패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그저 누군가의 삶에 작은 온기를 더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진짜 유산이었다. 민호 역시 변화가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의 멘토를 자청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도움들을 묵묵히 베풀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짧게 웃으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거든요라고만 답했다. 그 말 속에는 한때 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서운함이 이제는 자랑스러움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소라는 자신의 교실에서 해마다 한 번씩 아이들에게 이름 없이 좋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해 글을 써보게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늘 그 사람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써낸 글 속에는 부모님의 숨은 희생, 이웃의 작은 친절, 그리고 가끔은 낯선 누군가의 도움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세상에는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별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별여울 마을은 여전히 작고 조용한 곳이었다. 기차는 더 이상 그 폐역에 서지 않았지만 그 플랫폼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가끔 산책을 나와 들르는 작은 쉼터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표지판 앞을 지날 때마다 누구인지 모를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짧은 인사를 건네곤 했다. 그리고 그 인사들은 비록 소리 없이 흩어졌지만 분명 어딘가에 닿고 있었다. 40년 동안 닫혀있던 한 사람의 비밀은 그렇게 한 가족의 슬픔을 넘어 한 마을의 작은 등불이 되어 계속 빛나고 있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습을 바꾸어 다음 사람에게로 또 그 다음 사람에게로 조용히 이어져 갈 뿐이다. 별빛 아저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별여울의 밤하늘 아래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다. 유튜브 영상 설명 디스크립션.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매일 같은 이름을 부릅니다. 소라야, 내가 가야 하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그저 망상이라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여울이라는 작은 동네, 기차가 하루에 4번밖에 서지 않는 그곳에 평생을 역무원으로 역장으로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늘 무뚝뚝하고 점잖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을 잃어가며 반복하던 그 말들 속에는 40년 전 어느 가을밤 시장 화재 현장에서 그가 끌어안고 나왔던 한 아이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딸 은수는 아버지의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나무 상자 하나, 그 안에 담긴 빛바랜 사진과 신문 조각, 그리고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들이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비밀을 천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별빛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40년 동안 익명의 편지를 보내고 통장 하나에 묵묵히 돈을 붙여온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이 무너지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드러난 진실은 두 가족의 인생을 다시 하나로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평생 영웅이 되기를 거부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묵묵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끝내 알아보고 마지막 순간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깊이 있게 담아냈습니다.